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네, 채팅창으로 예, 소통해도 좋고요. 아니면 화면을 켜주시고 목소리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패들렛에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패들렛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같이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패들렛 창을 링크를 지금 지금 방금 공유해 드렸는데 그거를 창 하나를 띄워 놓으시고 보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여고 김영희라고 하고요. 저는 MBTI가 INTJ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또 중요한 이 주제이고 해가지고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의미 있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천에 있고요. 한 10년 전부터 그 삶과 연계된 수업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동시대 미술이라는 그 연구회를 만들어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 나눔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술, 오늘날의 사회와 삶을 다루고 있는 미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개정교육과정은 또 디지털 혁신 또 되게 많이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디지털 배우는 중이고요.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끄는 미술 수업 이야기예요. 혹시 선생님들 그 2022 개정교육과정 미술 강론은 연수 다 들으셨나요? 교육청마다 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인천에서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면 아마 제가 지금 앞쪽 강의 내용이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후반부터는 완전 다르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올해 초에 그 공익광고 협의회 다들 아시죠? 호박고 거기 그 공익광고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딱 봐도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 사파나 동영상의 그런 화면 이런 것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네. 그 작품이 대상을 받았을 때, 한 뉴스에서 또 이걸 가지고, 뭐, 이게 과연 창작물이냐라고 그 논쟁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그림은 미술에서는 거의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코바코에서도, 이 창작의 아무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창의력과 기획력이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한번 그림 이미지를 잘 보시면요. 음, 그, 이 펭귄과 어린아이가 서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있고요. 여기 멸종위기종 한국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대상을 받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요 키워드를 읽어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인구 절벽 세계 1위라고 하죠. 그리고 기후위기, 인공지능과의 공존, 불확실성, 예측 불가의 미래 사회. 이런 미래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 포스터이죠. 이게 바로 이번 개정교육과정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래 사회를 어떤 아이들이 잘 살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게 개정교육 과정의 이번 총론의 핵심이고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과 불확실성, 복잡성에 대해서 미래 역량, 이제는 지식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되고, 그리고, 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잠재력을 다 키워줘야겠죠. 저출생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별 맞춤 교육이라든가 디지털 소양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고교학점제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가 조금 더 선택권이라든가 자율권이 더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창의 융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이번 총론의 비전입니다. 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론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강론에서는 역량을 기르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성장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평가, 과정평가죠. 성장 지원 평가로 해달라. 이게 이번 강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미래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래요. 포용성과 창의성과 주도성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론과 앞으로 나오는 수업 전반에 계속 나오는 가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함양시키는 게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술교과 입장에서 그런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학자들이 이 깊이 있는 학습은 마치 예술교과의 탐구 수업처럼 해달라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미술교과는 예전부터 탐구 수업을 했었지. 과정평가도 항상 했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지만 뭔가 어딘가 약간 부족하고 아쉬운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이 네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수업에서 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한지, 깊이 있는 학습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미술 수업은 어떤 수업인지, 깊이 있는 미술 수업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이게 제일 근본적인 목표겠죠.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끄는 미술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요 네 가지의 핵심 질문을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럼 도대체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어, 그리고 있는 학습을 이끄는 미술 수업이라는 거 어떤 것인지 요거는 그냥 제안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으로 그 3번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설계는 어떻게 하고 평가와 기록까지 솔직히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요. 3번만 가지고도 1시간 반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그래도 살짝이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버스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자, 왼쪽이다 1번, 오른쪽이다 2번. 네,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어, 네. 와, 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선영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선영 선생님, 어,
아시는군요. 저는 이 이미지 처음 봤을 때요. 솔직히 그냥 버스라고 생각했고,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전진웅 씨 모두 가능해서요? 역시 미술 선생님들은, 어, 창의성이, 남달라요, 정말. 네, 그것도 정말 답이죠. 네, 전진후진 가능하죠. 아, 네. 아무튼, 일단, 이 답은, 보통은 다 왼쪽, 1번. 네,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버스가,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요. 이게 원래 영재원에서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했던 그 예시문인데요. 버스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버스가 한쪽은 창문만 있고요. 반대쪽은 창문과 문이 있어요. 그쵸? 앞문과 뒷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운전석이 있는데 그 운전석이 우리나라에는 왼쪽에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세요? 때문에 이 버스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버스라면 이 버스는 왼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저쪽 반대편에 출입문이 있고 그 앞쪽에 왼쪽 편에 운전석이 있으니까요. 운전석이 있는 곳이 앞면이니까요. 하지만 이 버스 만약에 유럽에 있는 즉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버스라면 반대 방향도 가능하죠. 거기까지 생각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선영 선생님. 네. 아, 네. 아, 네. 근데 일반 버스는 반대편에 있죠. 네, 저쪽 반대편 버스. 네. 이행자 선생님.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요. 다면적, 다면적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학생들, 여러분이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셨죠? 네. 하나 더 문제를 내볼게요. 이게 정말 있는 소설이래요. 해밍웨이 소설인데 솔직히 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6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판매, 아기 신발 사용한 적 없음.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 같아요? 이게 소설이래요. 판매, 아기 신발 사용한 적 없음. 저는 솔직히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이거 딱 온라인 중고거래에 올려있는 그 문장이잖아요. 아, 이선영 선생님도 정말 너무, 야, 역시 다르시네요. 저는 되게 INTJ 딱 있는 것만 보거든요. 근데 이걸 잘 읽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문장은 눈물로 쓴 상실의 아픔을 품고 있는 문장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문학 소설이 되는 거죠. 네. 구조를 보든, 글 문장에 있는 그 이면을 보든, 학생들이 겉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스토리나 어떤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게끔 유도하는 수업. 깊이 있는 학습과 그 연결이 네, 네,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술과도 마찬가지죠. 이 포스터, 제가 한 12년 정도 전에 그 1학년 중학교 아이들과 남학생들과 했던 수업, 인권 포스터 수업이었어요. 그 예시작품으로, 감상작품으로 보여줬던 건데요. 음, 어떤 게 느껴지세요? 뭐가 보이세요? 등등.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감상할 시간을 줬고요. 처음에는 애들이 다, 조용히 하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쵸. 자세히 보면 얼굴에 상처가 있고요. 더 자세히 보면 쉿 하고 하고 있는 이 손과 주인이 다른 사람이에요. 더 자세히 보면 여성, 노인,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예, 폭력의 어떤 취약,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 편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거에 대한 인권 포스터였습니다. 이미지가 주는 힘,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미술과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관찰을 통한 어떤 발견, 지각, 시각적 소통. 이게 바로 저는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닌가 싶어요.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서, 맞아요. 네, 울림이 커요. 유은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설명글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중간부터 보면 교과가 기반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개념들을 서로 관계 속에서 구조화하며 의미를 생성해가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것은요, 미술 지식을 잘 전달시키고 잘 알게끔 하는 수업이 핵심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사실과 개념을 서로 연결시키고 구조화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질문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요즘에 개념 탐구 교육과정, 탐구 기반 학습, 질문이 있는 교실 되게 많이 질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정교육과정의 깊이 있는 학습을 글을 많이 쓰셨던 온정덕 교수님이 경인교대에 계신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깊이 있는 학습이 아무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냥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 부딪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은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위해서 네 가지의 요소, 성격 특징을 제시해 주셨어요. 깊이 있는 학습은 먼저 그러니까 많은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게 다루어야 한다. 내 수업의 핵심 아이디어 하나, 내 수업의 핵심 개념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수업. 심층 학습이고요. 삶과 연계. 이거는 학생의 삶입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돼서 학생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나와 연결돼 가지고 내가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 주제. 예,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교육. 그리고 학생이 자기가 배운 것을 아까 우리가 해본 것처럼 다양한 지식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재구조화하고 융합하고 예, 통합할 수 있는 교과 간 통합 수업.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끔 함으로써 자기가 배운 것을 성찰하게끔 해주는 기회를 부여하는 수업. 이런 것들이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이 있는 학습을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5 때 개정 교육과정이 너무 체험 중심과 그리고 경험 중심으로 흘렀죠. 본래의 취지는 그렇진 않았지만 아무튼 오해가 됐죠. 그래서 학력과 문해력이 많이 저하됐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에 대해서 되게 촘촘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량이라는 것은 지식과 이해, 과정과 기능, 플러스 가치와 태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티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역량을 제대로 다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역량을 기르는 교육은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게 미술 수업, 또 다른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 6가지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체계 재고 조안 얘기는 넘어가고요.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3번이요. 진로와 적성. 아이들 개별 맞춤이죠. 그리고 5번. 자기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적 공존의 가치 실현. 5번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미술의 역량으로
정체성 역량과 공동체성 역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훨씬 미술의 본질적인 것들, 원래 정체성은 우리가 항상 자기 탐구가 기본이었잖아요, 미술은.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했다라는 평도 있고요. 또 사회문화, 오늘날의 시대나 이런 것들, 총론이 말하는 포용성, 이런 것들 더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성격을 담고 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또 6번을 보시면 이번에 이제 교과서 선정하실 거잖아요. 좀 있으면. 그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활동으로 대부분이 범교과 학습 주제. 혹시 10개의 범교과 다 아시죠? 뭐, 인권, 뭐죠? 독도, 뭐, 경제, 금융, 뭐, 이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범교과 주제들을 다루는 뭐 기후생태,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학습의 주제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에게 더 의미 있으니까,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과정의 특징, 삶과 연계된 거, 지금 계속 반복된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학생의 삶과 연결돼 있고, 개별 맞춤형, 학습자의 주도성과 성찰, 협력적 공동체성, 그리고 미술과 역량, 변화된 역량, 특히 정체성, 공동체성, 심리적 감성 등등등 있죠. 시각적 소통 포함해서요. 그리고 방향과 방법은 이제 강론을 잘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 노랗게 치신 곳은 그 비슷한 계열의 그 키워드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과도 연결되어 있는. 아, 역시 시마스 훌륭합니다. 번교과 연계 주제 다 알려주셨어요. 즉,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미술 수업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가 솔직히 저도 인문계에 있지만 아이들이 다른 수업 시간에 힘들으니까 미술 시간에는 막뭐 만드는 거예요. 뭐 체험은 공예예요.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힐링하는 수업만을 원해요. 항상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어떤 수업을 할까. 근데 그게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예전에는 완성도를 높게 만드는 수업이 되게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와, 이걸 한 거야. 이렇게 감탄하게끔 만들어주는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게끔 아이들을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수업이요. 근데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이 깊이 있는 학습은 학생이 이걸 만들고 이걸 표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어, 관심을 두는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수업의 핵심 개념, 핵심 아이디어를 일단 가지고 수업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계속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는 수업. 궁극적으로는 미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 미술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끄는 미술 수업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지, 이게 정답이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를 잘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깊이 있는 학습은 학생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수업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그러니까 예전 수업하고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 수업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포커스가 학생의 그 깊은 사유와 생각을 유도하는 그런 거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것뿐이지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 수업과 뭐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네,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 주제를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로, 그리고 범교과, 네, 지역 연계,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문제나 어떤 자연 역사, 지리적 특징,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업.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네, 그냥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많이들 하는 수업이에요. 그렇죠? 인포그래픽 수업. 진로 연계에서 미술탐구 수업 많이 하시잖아요. 미술 감상과 비평 시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하고 했던 수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 수업의 핵심 아이디어, 핵심 개념을 갖고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 진로와 내가 나중에 이 진로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도 미술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삶에서 미술을 향유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라고 깨닫길 원했어요. 왜? 삶과 미술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미술과 밀접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수업 과정은 말씀드리겠지만 질문을 요걸 던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요. 삶에서 미술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 내 삶, 그러니까 너의 진로와 이 수업 동시대 미술을 먼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한번 뽑아봐라. 저희 학교는 인문계 여고고요. 되게 다양해요, 진로가. 이공계열이 주로 많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물론 그 전에 현대 미술의 흐름을 배웠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걸 나중에 친구들에게 발표를 시켰습니다. 모두 다요. 예. 음, 의미 있는 수업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은 발표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림이나 표현은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발표를 해서 점수가 뒤바뀌는 일이 되게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거 다 붙여놓고 제일 인포그래픽 뛰어난 친구에게만 면점을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주지 않고 학생이 느낀 점, 발표, 생각이 어떻게 커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 작품을 재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과 계열 친구가 이제 기후와 생태를 중심으로 조사해서 느낀 점을 발표했었고요. 울산 친구는 철학 쪽에 관심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법률 쪽으로 간다고 해서 인권, 페미니즘, 소수, 전쟁,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부탁을 받아서 허락을 받았어요. 전국 미술교사 팬들 다 아시죠? 거기서 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기흥고 이도현 선생님께서 수업 나눔해주신 자료인데 너무 괜찮아서 저도 이 수업을 해보려고요.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제목이요. 새로운 용화의 가치 사전이래요. 이 수업은 저는 아이들에게 되게 자기의 개별적인 의미가 되게 높은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음,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는 되게, 개별적이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사랑과 20대의 사랑과 30대, 40대 때의 그 사랑에 대한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죠. 용기라는 단어가 10대 때와 20대, 30대 다르죠. 남자와 여자도 다를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죠. 그 지극히 개인적인 단어에 대한 가치와 개념을, 의미를 한번 다시 달아보면서 국어나 윤리 과목하고 융합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그 정의를 이미지로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되게 이미지가 들어가면 재치가 있어지죠. 네. 성실, 인내, 네. 끌어오르죠. 용기, 네. 손잡아 주는데 정말 그 손이 하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깊이 있게 생각하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도현 선생님께 특별히 허락을 받고 오늘 공유해 드렸습니다. 음, 인성을 함양하는 수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개인에게 또 의미가 주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또 시각 디자인 수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수업은 제가 동아리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인데, 저는 미술로 보는 사회라는 동아리를 계속 해왔어요. 별건 아니고요. 그냥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녀서 제일 마음에 들거나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장소? 그런 데를 그냥 어반 스케치, 드로잉하는 정말 순수한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네, 그림을 그려요. 잘 그렸죠. 예술고 아이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예술고 아이들의 가장 제가 아쉬웠던 거는 똑같은 거를 똑같이 그리는 걸 너무 잘하죠. 기능이 뛰어나니까요. 근데 우리가 미술이 기능만 뛰어나다고 미술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수업을 할 때 나의 일상과 연결된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삶을 기록하는 드로잉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야 될까? 뭐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처음에 예,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이 할인마트는 예, 인천 예고 애들이 정말 자주 가고 정물로 사러도 많이 가고 방과후하기 전에 항상 먹으러 사러 가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곳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걸 그린 친구의 글을 보고서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잘 그렸죠. 잘 그렸어요. 근데 뭐 잘 그린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들렛에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글을 쓰게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서 자리 잡기 위해 얼마나 고된 노동과 노력이 필요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저희 인천 예고는 주변이 다 빌라촌이에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 한참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좀 낙후가 되어 있죠. 그런 골목에 이런 구석구석에 저런 낡고 오래된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똑같이 재현하는 그림만 그리다가 이제 직접 돌아다니고 보고 관찰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그거를 그리면서 저는 고된 노동과 그 노력, 한 곳에서 오래 견딜 수 있었던 그 노력을 읽어낸 마음이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더 대견했던 건 그 모습이 항상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겹쳐 보였다고 해서, 아, 이 수업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꼭 예쁜 공간이 아니더라도, 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 그게 예뻐 보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니까요. 그 가치를 이해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깊이 있는 학습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수업이 아닌가? 그래서 예술 수업처럼 하라고 한 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그림 그려봐. 이렇게 그려. 구도 이렇게 완성도도 높게 색칠해봐. 물론 이런 코멘트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업 설계를 할 때 직접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질문도 던져주고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어떤 유도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생각하게끔 해주는 그런 수업. 미술 수업이 본래가 원래 그런 수업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삶과 연계된 수업 이야기를 이제 짧지만 말씀드렸고요. 선생님들 제가 그냥 팁으로 중간중간에 지루하실까봐 그냥 하나씩 넣었는데요. 삶과 연계된 수업을 기획하실 때 혹은 동기유발을 하실 때 저는 많이 써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혹시 아시나요? 그 패들렛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패들렛에 들어가시면 여기에다 제가 지금 링크를 걸어놨어요. 들어가실 수 있나요? 네. 들어가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한동안 자기가 태어났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검색하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자기가 태어난 날, 제 생일을 찍지 않겠습니다. 네. 뭐 아무 데나 찍고 이동을 해보면 그 당시 뉴스가 94년인데도 진짜 올드하죠.
애들 잘 못 읽어요.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이런 이미지, 광고, 네, 뭐 이런 것들도 보고, 뭐 이런 헤드라이트 뉴스도 보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살짝 과거로 돌아가서 경험해보는, 그렇게 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재밌게 애들이 몰입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번 교육부와 또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소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에 이미 왔고 더 가파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흡수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수업은 선생님이랑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제일 힘들고요. 아이들하고 할 때는 제가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를 막 더 얘기를 해가지고 아, 한자 번역도 해주는군요. 이혜진 선생님. 저 지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디지털 활용 수업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거는 솔직히 제가 하수여가지고, 감히 선생님들께 뭐가 좋다,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소소하게 예, 제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저는 어플 정도를 다루고 있어요. 다양한 어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증강현실 AR 앱을 가지고 발상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AR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수업. 재미난 발상이 핵심이었으니까요. 근데 애들이 눕기를 따더니 합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출도 하고요. 네. 저 생각보다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요게 처음에는 먼저 초현실주의의 발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AR을 이용한 요즘 미술들이 많거든요. 동시대 미술. AR 미술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AR, 제가 좀 탐색을 해보고요. 진짜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아이들한테 무료로 그리고 좀 이미지가 많은 거를 탐색해봤더니 두 개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아이들에게 추천했고 어플을 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좀 해보고 그리고 스탬퍼 발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고 요즘 SNS에서 핫한 그런 재미난 발상이 돋보이는 확대, 축소, 결합 이런 것들이 가지고 하는 그런 일상의 도구를 새롭게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아이들 보고 나가서 찍으라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컨셉이 있고요. 이 작품 소개를 들으시면 또 달라할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만 보는 것보다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이건 되게 철학적인 이미지예요. 예,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또 우리 학교에는 갤러리가 있는데요. 그 갤러리의 작품을 바라보는 또 다른 상황, 이런 역발상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도구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디지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발상, 창의적인 발상을 어떻게 할까? 손으로 다 그릴 수도 있지만 이런 디지털 도구를 쓰면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수업 중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너무나 그 디지털 도구가 수업의 중심이 되는 수업들이 요즘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저희가 경계를 하고, 중심을 항상 내 수업의 핵심을 갖고 하는 수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 보시면, 음, 전시가 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의 주도성이 강조돼서 스스로 전시를 기획하고 스스로 전시를 좀 보고 만들어 보고 또 도슨트 활동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학교 갤러리가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 쓰면 좋은 게 이 메타버스 갤러리인데 메타버스 갤러리도 플랫폼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제가 제일 그냥 쉬운 거, 예,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하나를 갖고 왔어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스페셜인데요. 아이고. 스페셜 갤러리를, 요거는 우리 학생들의 작품을 가지고 아이들 같이 관람을 했던 거고, 이건 한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개인전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또 초대해가지고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메타버스 NFT 작품을 가지고 전시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패들렛 들어가시면 지금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네, 너무 느리면 지금 제 화면으로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을 찍어서 확대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로 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감상자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제 아이디 가입을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직접 그림을 걸 수가 있어요. 작품의 위치, 어떻게 배치할 거고,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놓을 거고, 동선 뭐 초대해가지고,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NFT 판매를 하니까 많은 작가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 정말 모르는 아마추어 작가 작품 감상 수업 할 때 딱히 떠오르지 않을 때 들어와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냥 게임처럼 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둘러보시면 모형도 되게 많아요. 무료니까요. 선생님들도 하나씩 가입하셔서 자기 작품 혹은 아이들 작품 전시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거예요. 다시, 네,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에 정말 저보다도 선배님이신데도 이 디지털에 정말 밝으신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께 코스페이시스라는 프로그램을, 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영상이 끊길까봐 그냥 캡처한 장면이긴 한데요. 이렇게 증강현실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AR처럼 돌아가면서 볼 수 있고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전시 공간을 저런 식으로 360도로 회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저도 유료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연수도 요즘에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요즘에 디지털 연수는 정말 워낙 많아가지고요. 진짜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미술과에서도 조금 이걸 활용한 수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듣기만 해서 지루하실까봐 제가 또 뭐 하나 갖고 왔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이분 저랑 좀 닮았나요? 제가 나름 어, 한 10kg 빼면 어떻게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아이들과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화상 비슷한, 미래 자화상 같은 수업을 하기 위한 동기유발, 초반 수업에서 자기소개도 할 겸 이렇게 했고요. 그걸 가지고 패들렛에 공유해가지고, 이제 연결시키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OT 자기소개하기 할 때 처음 시작하고, 이게 아이들이 자기 얼굴을 나름 설명을 해가지고 구성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자기 미래 직업, 근데 아직 직업이 뚜렷하지 않은 애들도 많잖아요. 고1 수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냥 일반적인 모습도 있고, 아니면 직업이 있는 모습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첫 시간에 했던 수업이에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AI 이미지로 만들어서 자기소개도 해보고 하는 수업입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이미지 너무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사이트가 진짜 많습니다. 뭐 미리 캔버스도 있고 캔바에서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일 흔한 빙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근데 혹시 선생님들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가 있으신가요? 아이디로 들어가셔야지 이게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이것도 패들렛에 있고요. 패들렛 여기 AI 이미지 생성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저는 이미 로그인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면이 떠요. 선생님들 혹시 뜨시나요? 이 화면? 아, 아, 그렇군요. 예지 선생님. 네네. 이 화면에, 네, 한번 자기 얼굴을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사실 그대로, 예, 저 얼굴 각졌다고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되게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파마 머리, 긴 머리, 단발, 얼굴형, 그리고 안경을 썼고 안 썼고, 눈이 크고 작고, 뭐, 얼굴 턱이 뾰족하고, 뭐 이런 외모 묘사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직업. 나는 교사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증명사진이다. 아니 프로필 사진이다. 이런 식의 조건들을 계속 좀 구체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할 때는 제가 한 조건 10가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다 넣게끔 안내를 해요. 근데 선생님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한번 여기다 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창의적인, 균형 있는 정밀한 있잖아요. 정밀한은 보통 문서나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묘사할 때, 그리고 균형 있는은 얘가 알아서 조금 균형 있게 해주고요. 창의적인 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좀 하더라고요. 제안을 많이 하실 거면은 정밀한도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고, 이미지가 나오면 그 이미지를 오른쪽 클릭하면 이미지 복사가 있어요. 이미지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 여기, 코파일럿 공유 패들렛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제 건 올려놨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하실 분들만, 뭐 다는 아니고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제가 시간을 한 5분, 5분, 3분? 이 정도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 시간에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왜 여길 들어오실까? 이 시간에 열정이 있거나, 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선생님. 되게 쉬워요. 여기 패들렛 플러스 해가지고, 네, MBTI도 보여주시고, 네, 요즘 관심사, 요 정도 딱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걸 원하진 않아요. 그냥, 아니면 여기 왜 들어왔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제일 먼저 주실까요?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최대한, 네, 메모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설명을. 저 같은 경우는 요걸로 한 거예요. 요거, 예. 요게 그 프롬프트 내용의 그 개요였어요. 여기에다 플러스 뭐 구구절절 쓰긴 했지만 핵심은 요거였어요. 나는 몇십 대고, 그리고 내 얼굴의 특징, 그리고 어떤 색깔의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교사하고, 뭐 이런 거. 교사의 이미지인가 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화가도 좋고요. 자, 어, 아니, 이선영 선생님, 아까 이분 받으신 분 아닌가요? 혹시 안 받으신 분이면 저 이선영 선생님, 이선영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 분께 두 개를 줄 수는 없으니까. 자, 어떤 분이 또 오픈해 주실까요? 이선영 선생님은 머리가 짧으시군요. 와, 40대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진짜 솔직하게 너무 지적이신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빨리 도전해 보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 아직 3분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코파일럿 가셔서 이미지 복사로 해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뭐 다운받고 이러시면. 여기요. 플러스. 여기 있는데 여기. 게시물 추가. 보이세요? 빨간 거.
우측 하단이요. 예, 여기요. 와, 이지영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ENFP시군요. 아, 역시 ENFP 성격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선생님 프롬프트가 뭐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뭐 이런 거를 요청드려가지고 선생님도 되게 당황스러우실 텐데, 아직 시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근데 선생님들 이미지는 다 약간 만화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아, 네. 아, 이번에 저랑 40대 분들이 많으시구나.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시군요. 음, 은 자꾸 처진 눈썹 머리 보고. 저분은 누구신가요, 도대체? 너무 궁금합니다. 아, 바로 올려주세요. 너무 반갑네요. 저는 솔직히, 어, 어린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아, 40대면 뭐, 이미 되게, 저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와, 정말, 얘가 정말 좀 비슷하게 만드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다 저 또래신 것 같아요. 네. 야, 또 중후하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름도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멋지십니다. 진짜 이렇게 생기셨나요? 아, 선생님이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물론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 처음 인상 이제 모를 때 래프 영상을 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데 자기가 그리기가 좀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려졌을 때 되게 아이디어 같은 게 또 보이기도 해요. 동기유발, 발상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미래 직업과 연결된 미래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보면 의사의 그 주변 배경 같은 것들을 다 그려주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소스나 이런 걸 얻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첫 시간에 좀 틀 때 되게 재미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30대 드디어 들어오셨군요. 네. 역시 미모가 장난 아니십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네,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이 뵙게 돼서 기쁩니다. 네. 저는 솔직히 그렇지 못했었는데 되게 반성도 많이 하네요.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디지털 활용 수업은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 저는 하수라서 솔직히 제가 안내해 드릴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학생 관리 시스템이라고 교육과정에도 나와 있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LMS 학생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라. 근데 이게 뭐냐라고 많이들 묻는데 구글 클래스룸 해보셨죠? 그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클라썸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지금 쓰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왔잖아요. 그 디지털 교과서랑도 어떤 느낌이 좀 비슷해요. 통계라던가 아이들의 제출 현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 질문하거나 아니면 활동지를 이걸로 받거나, 오늘은 비평문 쓰기 수업이 있었는데, 3학년들 이제, 예, 수능 공부한다고 애들이 빨리 수행평가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할 때 이걸로 제출을 받아요. 옛날엔 종이로 다 출력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일일이 보고 했지만, 이제는 엑셀로 하나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제가 패들렛에다 올려드린 것은 그 사이트를 소개하는 정도이고요. 지금 보여드릴 것은 제 계정으로 들어간 클라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되게 많이 올려주셨었네요. 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수업이에요. 저 수업 정말 다양하게 합니다.
1학년 미술과 또 3학년 미술, 또 동아리도 있고요. 뭐 진로도 있고 되게 여러 개인데요. 그중에서 미술 수업과 관련한 것은 이걸로 지금 그룹을 해서 아이들은 이 그룹에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도 이걸 이제 어플을 받고 깔아놔야죠. 그리고 수업을 할 때, 뭐, 첫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이 하고 설문 같은 걸 하잖아요, 조사를. 어떤 성격이고, 뭐, 미술에 대한 호감도, 어떤 수업이 좋았고, 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응답을 했고, 이런 식으로 통계치를 알려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은 만들기 수업을 제일 좋아해요. 힐링하는 수업. 그래가지고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깊이 있는 학습이 암튼 쥐어짜는 수업이 아니라 되게 의미 있는 수업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패들렛을 다 연결시켜서 아이들의 작품을 바로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 보시면, 이렇게 미리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링크를 걸어서 아이들이 미리 학습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제작 과정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미술 시간에는 항상 그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같은 것들을 꼭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 안 되면 스마트폰도 가능해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비평문 쓰기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오늘 한창 시험을 봤는데요. 반별로 이렇게 설문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다 응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이야? 라고 마감까지 걸어놨어요. 21시간 남았거든요. 그 다음 이후 제출은 이제 뭐 감점이 있거나 뭐 불이익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설정해 놓으니까 요즘에 학년들이 진짜 안 오는 애들도 너무 많잖아요. 정시 준비한다고. 그래서 수행평가는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단톡에 오픈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예,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열려줬습니다. 그냥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저도 솔직히 작년에 눈팅만 하다가 올해 제대로 활용하는 거는 올해 초중반부터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계속 활용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진짜 훌륭하신, 멋지신 분들이세요. 아,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노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노션은 솔직히, 즉, 개인적인 업무의 편리성에 활용하면 전 좋더라고요. 제가 디지털 교무수첩으로 노션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도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좋은 게요. 학기 초에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1년 내내 들어가서 그냥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삭제했다가 뭐 언제든지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시간표 이미지가 이렇게 뜬다거나 그리고 지극히 저의 맞춤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이기도 하고요. 진로 수업도 하고요. 1학년 미술 수업도 하고 3학년 감상과 비평도 하고 방통구 수업도 하고요. 갤러리도 운영합니다. 아주 연구회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동아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업무 맞춤형으로 딱 보기 좋게끔 구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일부러 폴더 다 찾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이거 개인정보에서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가시면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물품 구입 사이트 그 비번 있잖아요.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때그때 궁금할 때마다 사이트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활용은 잘하고 있어요. 이게 학기 초에 한번 세팅해놓으면 1년 동안 편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때그때 메모할 게 있으면은 메모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게 요즘 플랫폼이 정말 많아요. 다양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 하나 활용해 주시면 업무나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인공지능과 공존해서 디지털이 정말 중요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저는요, 그럴수록 미술교과의 본질적인 역할이었던 심리적 감성을 기르는 수업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더 중요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던 수업 있잖아요. 진짜 만지고, 느끼고, 관찰하고, 표현하는 수업. 그 수업은 더 정성스럽게 우리가 계획해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매체를 탐구하고 실험하는 수업. 네. 이거는 인스타에서 이런 작업하는 작가가 있길래 그 작품을 보고서 표현을 해본 건데, 온몸으로 그리는 수업이에요. 네. 이거 약간 마치 추상 표현주의의 잭슨 폴록의 그런 액션 페인팅 할 때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막 그리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생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행위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 네, 이런 것도 저는 몰입, 그리고 어떤 미술이 주는 그런 체험, 미적 체험, 심리적 감성, 뭐 이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수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인공지능과 공존하고 우리가 정말 계속 마우스 가지고 할 때 이런 수업도 꼭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수업이죠. 오른쪽으로 그리기. 저는 관찰하는 수업, 그리는 수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예, 안 보이던 걸 발견하고, 그리고 계속 좀 진지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는 수업은 미술 수업의 핵심이 아닐까. 뭘로 그리든. 이런 수업도 저는 계속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인천에 계신 김혜원 선생님께서 연구회 때 그 나눔해 주신 수업인데요. 자연에 직접 가서 프로타주도 해보고, 습자지 색감, 계절에 맞는 그 색감을 가지고 물만 뿌리면 염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수업, 미적 체험, 계절과 자연을 느껴보는 수업. 이런 수업도 미술 수업에서만 할 수 있지 않나요, 정말? 네, 그 미술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은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미술 수업 설계와 평가 그 기록입니다. 교육부에 나온 그 지침과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미술 수업을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깊이 있는 학습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평가가 학생들의 그 과정을, 성장을 도와주는 평가가 되어야 돼요. 많이들 얘기하세요. 미술과 우리 항상 피드백 해주잖아요. 중간중간 단계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평가지,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평가 계획을 보면요. 그냥 통으로 뭐 몇 점부터 30점부터 몇 점까지 쭉 하나로만 되어 있는 평가 계획이 많이 있죠. 그 평가 계획만 보면은 그거는 과정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과정평가를 우리는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담아보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이 과정으로 단원을 설계해달라고 제안했어요. 처음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와 탐구 질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수행 과제를 선정하고 그런 다음에 학생 참여 중심으로 수업 설계를 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다시 경기도의 그 흐름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탐구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했죠. 사실과 이건 오타입니다. 이해, 개념 탐구, 토론 논쟁이 있는, 즉 지식 개념, 그리고 과정 기능, 그리고 가치 판단,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질문을 중간중간에 탐구 질문으로 이제 넣고,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어떤 식으로 수업할지에 대한 설계, 근데 그것을 탐구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과정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제공했더라고요. 다른 교육청도 이런 모델을 지금 많이 만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부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제가 보통 수업 설계를 할 때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평가를 먼저 할지를 먼저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 성취 기준을 끌어내려면, 그러려면 어떤 수업 주제가 이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 미술 탐구 보드 만든 거 가지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수행 과제를 만들고, 탐구 질문, 핵심 개념을 정한 다음에 탐구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수행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루브릭을 만들고, 다음에 평가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아요.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미술 감상과 비평 과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미술과 감상과 비평이라는 교육과정은 강론은 영역이 두 개예요. 미술 감상, 미술 비평.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되게 어렵죠. 핵심 아이디어는 영역의 그 전체를 개괄하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무슨 미술 감상은 뭐다, 미술 비평은 뭐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준다, 이러한 그 영역을 통괄하는, 개괄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개라는 표현을 쓰던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조금. 아무튼 미술 감상과 비평에서 제가 읽어낸 키워드는 미술과 삶의 연결이에요. 사회와 삶의 확장.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삶과 미술의 밀접한 관계를 알고 삶에서 미술을 향유하는 태도를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수업의 핵심 개념이에요. 이걸 갖고 수업을 먼저 설계를 하는 거죠. 성취 수준에서 그거와 관련된 성취 수준을 뽑았더니 감상에서 두 개가 나왔고요. 비평에서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뭘 배울지를 한번 뽑았어요. 맥락과 특징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자기 진로와 연결시켜서 작품을 고를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른 친구에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볼지를 평가를 이렇게 요소를 뽑았어요. 이게 루브릭이에요. 루브릭의 그 큰 개념. 그리고 수행 과제로는 아이들에게 미술 탐구 보드를 제작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 작품을 소개하고 브리핑,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고3이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고요. 아이들은 이걸 위해서 저는 탐구 질문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첫 시간, 한 2차 시 정도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 즉 미술사조에 담겨 있는 그 사회와 정치, 경제 이러한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질문하면서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정 기능, 미술 탐구 주제를 정한 다음에 자기의 삶과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선택하게끔 했죠. 예, 그래서 현대미술 중에서 비슷한 분야, 연결되는 분야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걸 네가 더 깊게 조사해봐라. 아이들이 이때부터는 노트북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계속 출력해가지고 짜집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요. 다 출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발표를 할 때 반드시 느낀 점, 깨달은 점,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 그거를 문장의 그 제목, 탐구보도의 제목으로 쓰게 했고요. 카피 문구를. 그리고 느낀 점을 반드시 넣게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루브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평가 기준으로서 저는 아이들이 얼마나 작품을 제대로 분석했는가, 보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가를 가지고 30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진로와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삶에서 미술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총 50점짜리. 예. 한 학기에 2개의 수행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도입 전개 정리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본 거예요. 이거 정말 그냥 빨리 만들어가지고요. 좀 허접하긴 한데, 네. 세계사와 한국사 연계해서 이러한 질문을
중간중간에 탐구 질문. 이제 이거는 솔직히 핵심 질문이 아니라 지식을 묻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솔직히 성공적이라는 거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질문을 어떻게 만들고 유도하느냐가 요즘 되게 제일 연구하고 또 궁금하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현대미술을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중에서 자기 진로가 심리학 쪽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심리학과 관련된 현대미술 뽑아봐 그랬더니 표현주의, 추상표현주의, 생년회화, 추상표현주의를 표현주의 쪽을 골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리학, 무의식이 표출되는 그 행위를 해서 심리학을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미술 마음을 치유하다라는 카피 문구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썼고 그 작품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이 심리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았고 내가 나중에 심리학자가 되더라도 그 미술을 계속 관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이제 깨달은 점, 느낀 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발표할 때 아이들에게 되게 표현은 별로더라도 발표가 우수한 친구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과정평가의 힘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또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요. 너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키위챗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보통 챗GPT 많이 하시죠? 챗GPT는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얘는 반전이 있어요. 제가 뭘 할 거야 라고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줘요. 질문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것도 패들렛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내 글로 대화하기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감상문 혹은 발표 자료 요거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대화를 하면은 얘 감상 자료에 대해서 얘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유도를 해요. 더 깊게 들어가게끔. 예로서 이 중에서 하나만 볼까요? 생체인식 기술 도입하자. 이건 예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원문을 보면은 이런 발표하는 글 있잖아요. 감상문도 좋아요. 아니면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썬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물어봐줘요. 그 원문에 대해서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대답해요. 앉아, 얘를 여기서 대답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얘가 계속 뭔가 깊게 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요. 질문을 해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도입 부분, 발상할 때 작품 이렇게 깊게 좀 생각하게끔 유도해 줄 때 선생님이 일일이 다 대답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개별 맞춤으로. 이럴 때 애들한테 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물어봐봐. 근데 물론 말도 안 되게 얘기할 때도 이제 인공지능 너무 믿지는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너 진로 연계할 때 미스 탐구 보드를 만들 거잖아. 어떻게 만들 거야? 계획해봐. 이렇게 적어요. 한번 얘한테 물어봐봐.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말해줘요. 그럼 현대미술을 배웠으니까 미술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생각나게끔 유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키위챗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 쓰기, 도입할 때.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이끌어 갔고요. 활동지도 쓰고, 또 제작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전공과 연관된 작품, 저도 모르는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해 줬어요. 네, 자기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전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애들이 되게 자부심과 으쓱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되게 잘 들었어요. 모르는 정보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루브릭이 있었다면 이제 기록이 있죠. 저 여름방학 내내 정말 새책 쓰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금쪽 같은 방학이었는데 짧은 방학을.
이 평가 기록은요, 우리가 보통 성취 기준을 그대로 나열하지 말아라라고 그 생기부 기록사항에 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성취 기준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 수준, 기준이 아니라 수준. 즉, 얘가 어느 정도로 했는가. 그리고 수행 과정, 사실이죠. 그리고 역량. 입사정에서는 이걸 많이 본대요. 얘는 어떤 영향을 갖고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총평. 그래서 얘는 이런 학생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끔 하래요. 저는 이거를 엑셀 파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예, 누가 기록을 좀 하고요. 나중에 그걸 그냥 문장 하나로 합쳤어요. 그러니까 문맥이 하나도 이렇게 쭉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럴 때 다는 못하고요. 정말 잘 써주고 싶은 애들. 그런 아이들은 챗GPT의 도움을 받습니다. 네. 챗GPT 4.0 들어가 보셨어요? 4.0 저는 유료 끊어가지고 딱 세특 쓸 때만, 그때만 끊는데 1개월씩 챗GPT 뭐 다들 많이 하시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챗GPT에 여기 탐색이 있어요. 탐색에 보시면은 생기부, 학생부 생기부 누가 또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몇 자로 만들어줘. 해서 제가 지금 쓴 요것을 네, 요것을 아까 쓴 거요. 요것을 문장이 뚝뚝 끊기니까 그대로 넣어가지고 500자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쭉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꼭 검수는 하셔야 돼요. 예, 얘가 엄하게 문장을 이상하게 만들 때가 간혹 있어요. 예, 맞습니다. 유료입니다. 예. 그래서 딱 그 시기만 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일찍 끝내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빨리 갈게요. 너무 괜찮은 수업이 하나 있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작품 해설문 쓰기. 이거는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여기서 봤어요.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성취 수준 자료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되게 우수한 평가 사례들이 있는데, 요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갔어요. 아이들한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지금 예, 이런 식으로 루브릭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고요. 처음에 이 뉴스를 들어줬어요. 뉴스를 들어주고, 그리고 실제 촉각 전시회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시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귀로 듣는 오디오 가이드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작품을, 이런 걸 좀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작품 하나를 선정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의 원고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감상 수업이에요. 감상과 비평 수업. 예, 비평문 쓰는 건데, 물론 문제를 클라스홈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시간 동안 기입하는 거죠. 물론 사전에 탐색하고 조사하고 이런 시간도 좀 줬습니다. 수업은 지금 시간상 살펴보진 못할 것 같고요. 차쌤의 미술 시간, 예,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예시 작품인데, 훨씬 그 설명할 때, 분석할 때 애들이 진지하고 깊게 작성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시각장애인 친구에게 이 작품을 설명해야 되니까. 예전에 그냥 비평문 쓰기 할 때랑은 좀 더 다르게 접근이 되는 거를 보고서 삶과 연결시키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무리할게요. 미술 수업에서 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깊이 있는 학습이. 네. 우리는 정말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되죠.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 뭔지, 이와 관련된 미술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저는 깊이 있는 수업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에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업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완벽한 수업, 즉 창작물이 아름다운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좀 하면서 이런 반성을 좀 했어요. 너무 내가 꽂힌 재료를 탐색하진 않았나? 내가 편한 주제만 다루지 않았나? 결과물 그 완성도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았나? 그걸
수업을 제일 변화할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건 평가였습니다. 평가를 고민하니까 수업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깊이 있는 학습은 미술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인데요. 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혜진 선생님. 양보다는 질, 그리고 질문. 예, 질문을 좀 잘해보고 싶어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질문을. 저도 힘들어요, 이게. 근데 애들이 반응도 좀 시큰둥해요. 그래도 계속 이거는 저도 오래 실천해 보려고요. 그리고 근데 질문하기 위해서는요, 내 수업에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원하는 그 역량, 힘, 이것에 대한 내가 확실한 확고한 그걸 갖고 계속 수업을 이끌어 가야지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없이는 단순히 그 상황에서의 완성할 수 있는 질문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수업의 핵심 개념, 핵심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수업,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몰입하게 하는 거. 애들한테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저도 이걸 정말 못했는데요. 이것도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애들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면서 질문과 탐구,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저는 발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글쓰기도 그렇고. 그리고, 예, 그냥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이왕이면은 더 다른 사람을 위해 돕고 이러한 확장이 되는 수업. 이런 게 아마 깊이 있는 학습에서 미술 수업이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깊이 있는 학습 공부하면서요, 제일 많이 마음에 닿았던 문장이에요. 문정덕 교수님의 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그것을 배워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내 1시간짜리 수업 목표,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내 수업이 지향하는 방향과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고민. 저는 그게 되게 깊이 있는 학습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설계하시면 수업이 정말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 느낍니다. 요즘에 난리도 아니죠. 보세요. 지금 최근 일주일, 이주일 정도의 교육 관련 뉴스를 지금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디지털 혁명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네. 수업 변화라고 지금 수업 혁신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수업을 자기는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정말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런 다음에 탄탄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전시를 하잖아요. 그런 정성만큼 수업을 설계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정말 교육과정,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이 아닌가? 미술교과만큼 교과의 그 전문성이 열려있는 교과가 또 어디 있어요. 저희는 하는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다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근데 솔직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전문가세요. 예, 정말 정말 너무 칭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오늘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저 10분 전에 끝내고 싶었는데 너무 긴 시간, 너무 긴 시간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호응도 해주시고 같이 강의 달려주셔서 오늘 너무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게 되면 꼭 알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설문에도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